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비바람 속에서도 계속 걷는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준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을 정말 실감하며 살아왔어요. 살면서 고난이라는 건 피해가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비바람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용기가 아닐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듯 하면서도 특별한 제 삶의 여정이에요. 웃고 울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엔 용서를 배우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힘들었던 시간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제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예요. 혼자서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딸이 쑥쑥 커가는 것을 보면 힘들더라도 이 시간 안에 멈춰 있고 싶은 기분이 들곤 한답니다. 아이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거든요. 우리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의 어릴 때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유년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가 막노동을 하시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몸이 불편해지셨고, 그 후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가장이 몸을 다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셨지만 허리가 약하셨던 엄마는 오래 일을 하실 수 없었어요.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고 돈이 모자라 빚쟁이들이 문 앞을 두드리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가족 모두 숨을 죽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있는 일이라고 해서 익숙해지고 무감해지지는 않더군요. 매일 두려움에 떨고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어요. 그런 제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있다고 하면 생각도 똑같이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동생과 전 정말로 성격이 극과 극이었어요. 엄마와 아빠도 신기하다고 하실 정도로요. 저는 어찌되었든 학생 신분이니까 공부에 몰두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했는데 동생은 생활력이 워낙 강해서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당장 뭘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는 타입이었죠. 초등학생일 때부터 글쎄 양말에 바느질해서 인형을 하나 만들더니 학교에 가져가서 팔더라고요. 그러고 물건을 교환해 가면서 용돈을 모았습니다. 저에게도 문구점에서 사탕 하나씩 사다 주곤 했으니 나름 초등학생으로서 여유는 생길 만큼 용돈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 같았죠. 그런 성향은 좀 더 커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이대로 살다간 굶어 죽겠어.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몸도 컸는데 이 상태로만 만족하고 지낼 수는 없지 않아? 집도 좁고 먹는 양도 적고 이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 부모님도 몸도 편치 않으신데 이렇게 지내시게 놔둘 수는 없어. 내가 뭐라도 해야겠어. 뭐라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아직 성인 아니야. 너 밖에 나가면 아직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이라고. 대학까진 가고 나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아? 다치기라도 하면 너만 고생인 게 아니고 나랑 우리 엄마 아빠까지 다 고생이란 말이야. 언니는 참 세상을 너무 쉽게 보네. 언니는 책만 보면 다 될 줄 아는 거야? 나는 이미 공부로 세상과 맞짱 뜨는 건 틀렸다고 생각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다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 가족은 고생 중이라고. 동생과의 이런 대화는 거의 일상이었어요. 동생은 늘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게 걱정되면서도 가끔은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 동생은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뛰며 씩씩하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자기는 자기 길을 가겠다는데 그 당당한 모습이 한편으론 대단하고 또 한편으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쌍둥이지만 저는 어쨌든 항상 언니의 마음으로 동생을 지켜봤거든요. 엄마도 동생을 보며 늘 한숨을 쉬셨어요.
동생이 고깃집에서 일하느라 팔뚝에 화상 입어서 돌아오는 때도 있었는데 저희 앞에선 꿋꿋하게 숨기고 있다가 밤에 몰래 연고 바르는 걸 몇 번 들키기도 했거든요. 엄마는 왜 이렇게 겁도 없고 무모한지 말씀하시다가 그 끝에는 항상 못난 부모 만나서 그런 거라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쓰라린 마음을 달래면서 꼭 장학금을 받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이 통했는지 저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모두가 목표로 하는 그런 대학은 아니었지만 스스로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부모님은 동생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생은 늘 자기만 믿으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저에게 일일이 말하지는 않았어도 때때로 집에 들어와서 마주치면 살이 빠져 야위어 보이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언니, 내가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나도 가족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밖에 나다니는 거니까 너무 믿게 보지는 말아줘. 집에 틀어박혀서 엄마 아빠 고생하시는 걸 두 눈 뜨고 보고 있느니 차라리 다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해야 마음 편히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날 너무 뭐라 하지 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물론 엄마 아빠도 신경 써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네 인생도 잘 생각해봐. 네가 고생만 할까 봐 걱정되는 게 언니의 솔직한 마음이야. 걱정은 언니 몫이 아니야. 그냥 언니는 언니대로 잘 살면 돼. 나도 그냥 돈만 버는 거 아니고 내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고민쯤은 하고 있다고. 그래도 고마워. 역시 언니밖에 없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동생이 애 같기도 하고 어른 같기도 해서 마음이 참 묘했답니다. 걱정스럽긴 했어도 동생은 저에겐 결국 믿음직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추울 때 따뜻하게 일할 수 있고 더울 때 시원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만족스러웠어요. 그 회사에는 구내 식당이 있었는데 조리사로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점심시간 메뉴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저 지나치는 얼굴 중 하나였는데 지나가면서 뭘 제일 맛있게 먹냐고 슬쩍 물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맛있다고 했던 메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남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공간에서 스쳐 지나가던 얼굴이 점점 특별하게 느껴졌달까요? 그렇게 대화를 나눌수록 남편이 가진 따뜻한 성격과 섬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짧게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조금씩 설렘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다 주말에 따로 만나게 됐는데 그때 남편이 요리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직업으로만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진지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리고 그날부터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꾸밈 없는 모습 그대로였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몇 년을 만나면서 서로의 장점뿐만 아니라 부족한 점까지도 예쁘게 받아들이게 됐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제 동생부터 소개시켜줬는데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저를 믿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칭찬하더라고요. 동생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니 부모님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연애를 꽤 길게 하고 결혼했는데도 신혼의 기운이라는 게 따로 있었는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게를 한번 차려보는 건 어때? 분식집이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요리하고 당신이 서빙이랑 캐셔를 보면 되잖아. 우리 둘만의 공간도 생기고 돈도 벌고. 그런데 우리 둘 다 가게를 운영한 경험은 없잖아. 잘할 수 있을까? 그나마 분식집이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닦고 치우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당신이랑 나니까 잘할 수 있지. 내가 요리로 손님을 사로잡고 당신이 계산이나 서빙해서 웃는 얼굴로 사로잡으면 되잖아. 분식집은 애들이 많이 오고 애들은 예쁜 사람 좋아하고 내가 당신에게 반했을 때처럼 그렇게 웃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남편의 넉살 맞고 확신에 찬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라 사실 겁도 났지만 남편이랑 함께라면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분식집을 열기로 했어요. 처음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모든 게 서툴고 부족했는데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고 늦은 밤까지 가게를 지키며 피곤하더라도 남편과 함께여서 그런지 그 시간이 전혀 지겹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저희는 더 힘을 내게 됐고 가게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어떤 단골 손님은 저희 분식집에서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다면서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우리가 같이 사랑을 담아서 그렇다고 흐뭇해했죠. 남편과 함께 있을 때면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흘린 땀방울들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자주 놀러 왔어요. 자기가 저희 부부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고 다양하게 해봤다면서 이래저래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 애정에서 나오는 걱정이란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생은 늘 밝고 활발한 성격이라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존재였고 남편도 그런 동생을 마치 친동생처럼 아껴줬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제부가 제대로 된 직업이 없고 자주 집을 비우는 건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생은 매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동생에게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느냐고, 저에게 왜 안 말렸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만 해도 동생과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동생도 꽤 길게 만나다가 결혼하기로 한 거였으니 당사자가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믿음이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번 주식으로 2달치 월급을 뚝딱 벌더니 그 후로 노동으로 버는 돈을 한심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더군요. 주식하겠다면서 빚만 계속 만들고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않았어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은 이제 일상이었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저희 앞에 티내지 않기 위해 의연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눈물을 보였고 제 가슴은 아려왔어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동생을 도와주고 싶었고 남편 역시 동생의 상황을 걱정하며 적극적으로 돕자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동의하에 돈도 여러 번 보태줬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저의 동생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소중한 처제라고 말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사업 자금으로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너무 큰 돈인 것 같아서 입이 떡 벌어졌지만 동생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울먹이길래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죠. 그날 밤새 저는 남편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쿨하게 동생을 돕자고 하더군요. 도와주자. 처제가 부탁한 거면 이유가 있겠지. 남이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처제의 부탁인데. 게다가 울먹이기까지 했다며. 당신 거절하고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나는 처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돈을 빌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래도 너무 큰 돈이라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내가 선을 긋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생이라 갈팡질팡 고민하게 되나 봐. 나라도 동생의 부탁이면 칼같이 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빌려주지 뭐. 어쨌든 지금은 처제가 더 급하잖아. 게다가 처제 정도 생활력이면 믿고 빌려줘도 될 거야. 세상에 그렇게 야무진 사람이 또 있나 싶은데. 오히려 제가 더 망설였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이 흔쾌히 동의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결국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동생은 저와 남편에게 거의 얼굴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푹 숙여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빌려주는 건데 왜 이렇게 민망하게 하냐면서 당황했고요. 하지만 그 돈을 전해준 이후로 얼마 가지 않아 동생의 연락이 뚝 끊기고 말았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저희 부부 모두 걱정하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알아보니 동생이 그 돈을 들고 다른 지역으로 말도 없이 가버렸더군요. 제부 역시 집을 나간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었고 찾는다고 한들 그 인간에게서 돈이 나올 리 없으니 아무 소용 없을 거였죠. 그런데 사실 동생에게 빌려줬던 돈은 저희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치르기 위해 모아뒀던 돈이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전세 보증금을 잃게 된 거니 단칸방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는 매달 빠듯한 살림살이를 이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다독이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를 원망해도 할 말 없을 텐데 오히려 위로해주고 안아준 거예요. 남편이 다정하게 말을 건네올 때마다 저는 미안해서 눈물이 나곤 했어요. 동생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이런 결과로 돌아오다니 그때의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걱정스러우면서도 왜 하필 우리 돈을 빌려서 사라진 건지 밉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덕분에 저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비록 집은 좁아졌어도 저희 둘이 꼭 껴안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충분했고 분식집에는 별 이상 없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지만 제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시댁에서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마냥 살갑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저를 배려해주는 것 같았는데 동생의 일이 터지고 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너는 어떤 집안에서 살아왔길래 친동생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맞냐? 친동생이 맞긴 해? 너만 너네 집 사정 모르는 건 아니고? 아니, 세상에 근본 없는 집구석이 많다곤 하던데 내 며느리네 집안일 줄이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빌려주자고 했어요. 처제가 저 분식집 자리 잡기까지 분위기도 많이 올려주고 소개도 많이 해주고 도움을 줬거든요. 처제 덕분에 번 돈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빌려준 거예요. 너는 참 내 아들이지만 속도 없다. 네 마누라가 몰랐을 것 같아? 분명히 저 불려시도 지 동생이 어떤 그릇인지 다 알면서 네 앞에서 불쌍한 척한 게 분명하다. 제 마누라 속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처제도 얼마나 대단했는데요. 분명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대로 미운 털 박히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날선말로 폭격을 날리셨고 시댁에 가면 저만 찬밥을 주셨습니다. 제 국그릇에만 고기가 없었고 설거지를 다 끝내고 와서도 과일을 깎아야 한다는 둥 앉아서 쉬는 꼴을 못 보셨죠. 그래도 남편이 밥과 국을 바꿔서 먹어주거나 설거지를 도와주고 과일을 대신 깎아주는 등 감싸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또 구박했지만 남편은 자기야말로 조리를 전공으로 한 사람인데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남편의 든든한 방패 같은 모습이 없었다면 저는 그 시기를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소중한 딸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딸이 태어난 후로는 저희 집에 웃음꽃이 안 피는 날이 없었죠. 남편은 완전히 딸바보라서 늦게까지 장사를 마치고 귀가해서도 딸과 놀아줬어요. 우리 가족은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기침이 잦아지고 가슴을 쥐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낫질 않고 오히려 계속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병원을 가보자고 권유했지만 남편은 무슨 기침 때문에 병원을 가냐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결국 남편을 데리고 건강검진을 받아보자며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저를 절망에 빠뜨리고 말더군요.
남편은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전이까지 진행되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따라붙었거든요. 저는 숨도 못 쉬고 꺽꺽거리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남편은 바로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듣고도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바로 어린 딸과 조금이라도 추억을 만드는 거였어요. 저희 가족은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딸과 놀이터에도 가고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끝까지 저와 딸을 아껴주며 힘내려고 애썼는데요. 결국 마지막 순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그저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떤 정신으로 버텨냈는지 모르겠네요. 어린 딸과 함께 남편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할 뿐이에요. 딸은 아빠가 영영 떠난 걸 이해하지 못한 채 눈 좀 떠보라며 울부짖었고 그 순수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산산조각 내는 것 같더군요. 저는 딸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몰라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슬픔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시댁의 차가운 태도가 저를 더욱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손녀를 마치 남처럼 대하며 저를 원망하는 데에만 몰두했거든요. 네가 지금 울 자격이 있어? 눈물을 왜 흘리는 거야? 우리 아들이 왜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알아? 니깟 것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날려서 우리 아들이 고생하다 병들게 된 거야. 너는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울고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라다고.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아직 어린 것 같아도 귀는 열려 있어서 다 들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제발 그 이상으로 얹지 말아주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네가 힘들어? 뭐 얼마나 힘든데. 마누라 잘못 만나서 고생하며 번 돈 한순간에 날린 내 아들보다 더 힘들어? 네 동생이면 네 가족이 우리 아들 목숨을 갉아먹은 거지. 모두가 시어머니 독설에 얼어붙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죠. 남편이 저 때문에 고생하다 갔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고개만 푹 숙이고 딸 귀 막은 채로 울었어요. 장례 기간 내내 시댁은 도와주기는커녕 생활비 내놓으라고 압박만 했죠. 남편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던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비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이 큰돈 들고 잠적했을 때도 저를 감싸주고 시어머니 앞에서 방패가 되어준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이 저랑 딸을 위해 희생한 게 너무 많아서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정신 차리기도 전에 생계를 걱정해야 했죠.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은 분식집을 지키면서 딸을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애정했던 가게까지 잃으면 그 흔적마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딸과 저의 생계도 챙기고 시댁의 원망과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꼭 필요했어요. 근데 현실은 진짜 차가웠어요. 요리는 주로 남편이 맡았고 저는 계산이랑 서빙만 했던 터라 혼자 모든 걸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 깨달았어요. 장사 전날 밤마다 하나하나 조리법 떠올리며 연습하다 남편 빈자리가 느껴져서 눈물 삼킨 적도 많았고요. 게다가 없는 살림에 시부모한테 생활비까지 보내야 하니까 부담도 장난 아니었어요. 수입이 생기면 바로 생활비 보냈지만 장사가 매번 계획대로 되나요? 가끔 돈이 늦게 들어가거나 부족하면 시부모 태도는 더 싸늘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냉담한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시부모가 배달 앱이랑 포털 사이트에 악성 리뷰를 남기고 허위로 100인분 단체 주문 넣어서 가게를 방해하더라고요.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아들 잃고 애쓰며 사는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확신했어요. 악성 리뷰 닉네임이 익숙했고 단체 주문 뒷번호가 시아버지 번호랑 똑같았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생활비 벌기도 바빠서 대응할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더 약이 올랐는지 이번엔 악성 리뷰에다 대놓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 시부모 생활비도 안 준다고 쓰더라고요. 남편을 해코지했다는 식으로 차마 옮길 수도 없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음식 불만일 땐 참았지만 남편 얘기까지 꺼내니 화가 확 치밀더라고요. 결국 참다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어머니, 아버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 딸이 저만의 딸인가요? 남편의 딸이기도 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의 손녀이기도 하다고요. 어린 딸 열심히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사는 며느리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가게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너 나 잘해. 돈 보낼 거 제대로 못 보내고 뭘 잘했다고 전화질이야.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어? 이건 경고라고? 아니, 생활비 받고 싶으시다면서 정작 가게를 들쑤시시면 제가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제가 망하면 어머님이랑 아버님 생활비는 어디서 받으실 건데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남편을 저 괴롭히시는데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가게 우리 그이가 저한테 남겨준 건데 망가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버릇없다고 궁시렁거렸지만 저 하나 잡돌이하겠다고 남편을 끌어온 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다짐했어요. 시부모가 저를 아무리 쥐고 흔들려고 발악을 하더라고 딸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가겠다고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남편의 빈자리가 아프게 느껴졌지만요. 딸의 밝은 웃음과 함께 남편이 남긴 이 공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마음은 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손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가게로 들어오더니 남아있는 분식을 전부 포장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간식거리를 많이 사가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오후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분식을 몽땅 사가는 이 꼬마의 방문이 점점 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솔직히 장사하는 입장에선 남아있는 분식을 모두 쓸어가니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고맙고 든든했지만 그게 꼬마 손님이라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매번 똑같은 음식을 그렇게 많이 사가면 물리지 않는지 걱정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장사를 하면서 이런 손님을 만난 건 처음이었죠. 이 꼬마가 혹시 남편이 보내준 꼬마 키다리 아저씨인 걸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이상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왜 하필 이 꼬마가 매일같이 분식을 사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날로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아이가 분식을 받아가려던 순간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이 정도 양은 절대로 혼자 먹을 수 없을 텐데 이런 심부름은 왜 하는 거냐고요. 어디 살고 부모님은 뭐 하시며 누구랑 먹는 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한번 말문이 열리니까 궁금증이 쏟아진 거였어요. 그랬더니 꼬마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본인 엄마가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꼬마의 말을 듣자마자 떠오른 건 다름 아닌 제 쌍둥이 여동생이었거든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생계에 치여 살면서 잊고 있었던 기억이 불쑥 떠오른 거죠. 꼭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혼란스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꼬마에게 엄마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꼬마가 알려주자마자 저는 바로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죠. 민준이가 다 말했느냐면서 자기가 한번 찾아가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상대방 여자의 나직한 대답을 듣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왔던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꼬마는 이미 제가 통화하는 사이에 포장된 분식을 싸들고 나간 후였고
저는 얼른 퇴근할 준비를 하면서도 머리가 시끄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꼬마의 엄마 목소리를 곱씹으며 잠함숨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가게 문을 열고 분주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이제 일상처럼 해오는 일이라 익숙했죠. 그런데 갑자기 가게 앞에 고급스러운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차문이 열리더니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를 둘러싸며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경호원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을 보는 순간 예상했음에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쌍둥이 여동생이었으니까요. 동생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이렇게 야윈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잘못했어. 계속 반성하며 살아왔는데 언니 앞에 차마 나타날 용기가 안 났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는 내가 뭐라고 샀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어? 왜 이제야 나타난 거고? 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다 말할게. 제발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줘. 물론 형부에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용서를 구할 길이 없겠지만 그래도 내 사정 한 번만 들어줘. 저는 원망스러우면서도 그리웠던 묘한 마음을 억누르며 동생을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하던 동생은 간신히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알고 보니 모든 사건의 원흉은 제부였어요. 번듯한 직업이 없고 그저 쉽게 돈을 구하고 싶어 하던 제부가 8, 9년 전이지만 그때 초창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동생은 불똥이 튈까봐 걱정스러워서 저희 부부를 떠나버렸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미처는 필요했기 때문에 저에게 8천만 원을 빌렸던 건데 아무 말 없이 호련히 잠수를 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고 야속하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무거웠을지 생각하면 안타까웠어요. 비록 저희도 동생의 선택으로 고생길을 밟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음지에서 활동한 제부와 이상하게 엮이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고 네 아들 시켜서 나타난 거야? 이미 내 남편은 떠났어. 우리 남편은 네가 떠났을 때도 나한테 네 욕을 한 번 안 했어. 누구라도 탓하고 싶을 상황에서 오히려 나를 달래준 사람이었어.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언니랑 형부가 나한테 내밀어줬던 손은 이 세상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였는데 나도 언니, 형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고 나도 가슴이 찢어졌어. 우리 남편 아파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야. 정말 착한 사람이라서 자기 아픈데도 우리 딸한테 아빠에 대한 기억 남겨주고 싶다고 애썼어. 형부라면 분명히 그러셨을 모습이 눈에 선해. 이미 고생한 세월은 어떤 걸로 바꿀 수 없고 용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잘못을 빌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할게. 동생의 말에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동생까지 함께하며 웃고 떠들었던 즐거운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동생이 돌아온 덕분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제 남편을 같이 추억할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친정 엄마 아빠에게는 저를 걱정하실까봐 씩씩한 척했고 시댁에서는 그저 죄인이었기에 누구와 말도 못한 채로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동생과 함께 남편을 추억하며 슬픔과 회환을 나눴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고 동생을 용서하며 따뜻하게 맞아줬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더 그리워지던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남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문득 동생의 정확한 근황이 궁금해졌어요. 제부놈은 더 이상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동생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생은 제 돈 8천만 원을 들고 본인이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온갖 일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대략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마사지 기기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매일 적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동생의 목소리엔 그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어요. 정말 망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밤을 새워가며 구상하고 욕먹고 무시당해도 다시 기획하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빌려간 귀한 돈이라서 어떻게든 성공해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고 올해는 몇백억 매출을 찍을 수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뒤늦게나마 저를 용기 내어 찾아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트레이너였던 싱글데디인 새로운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데려온 아들인 그 꼬마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남편을 만나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했고요. 전 제부와는 이혼을 했는데 여전히 협박성 연락을 하고 스토커처럼 따라다녀서 그걸 피하기 위해 경호원을 붙여 같이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동생도 가시밭길 속에서 살고 있었고 전 제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서 불쌍하더군요. 아주 그냥 가슴을 치며 또다시 한바탕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서로를 가여워하면서 연신 잘 버텨내어 주어서 고맙다고 했죠. 그렇게 눈물의 재회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동생은 사실 그동안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언니한테는 한없이 죄인이라 아는 척 못했지만 언니가 조카 키우면서 고생하는 걸 보면 분명히 형부도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 일부러 우리 아들 시켜서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도왔던 거야. 그래, 고맙기는 하더라. 꼭 꼬마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우리 남편이 보내준 건가 싶기도 했지. 어쩌면 남편이 너랑 나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 진심으로 사과할게. 형부가 언니한테 표현은 안 하셨어도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지 생각하면 내가 눈물밖에 안 나와. 이제는 내가 언니를 도와줄 거야. 8년 전에 빌려갔던 돈도 다 갚을 거고. 동생은 의지를 깊게 다지는 것처럼 입을 앙 다물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도 충분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빈자리를 제가 부단히도 열심히 채워온 흔적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 멀리서 저를 지켜보는 동안 궁금한 게 있었다고 하더군요. 배달 어플로도 살펴보곤 했는데 왜 이렇게 악성 리뷰가 많냐고 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들에게 남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그동안 시부모에게 받았던 가혹한 대우와 악의적인 행동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단호한 표정을 지었죠. 그러더니 그냥 넘어갈 순 없다고 자기 잘못으로 인한 거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동생은 곧바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시부모의 악의적인 리뷰와 명예훼손, 영업방해에 대해 고소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허위단체 주문건들에 대해서도 내용 증명을 발송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죠. 동생의 적극적인 모습에 저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을 합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동안 최대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냈고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그 상실감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남편 살아있을 때 병수발은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저에게 상처를 주며 아들을 이용해 악다구니를 퍼부었던 시부모를 더는 이해하기 위해 애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들을 겪어오면서 시부모에게 정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형부라면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언니랑 조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만 있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살아계셨을 때도 방패막이 되어주셨다며. 언니가 시부모님께 섣불리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걸 이해하지만 조카를 위해서도 이렇게만 살 수는 없어. 그래, 나도 슬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는 정말 더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만약에 진짜 아들의 죽음이 마음 아프셨던 거라면 그런 막말을 나한테 하실 순 없어. 아들이 아팠단 사실을 며느리 상처 주려는 무기로 쓰시다니 말도 안 돼. 언니, 이제 내가 언니를 지킬게.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기대. 조카에겐 이모가 있다는 걸 알려줘. 내가 비록 형부처럼 멋진 사람은 아니지만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리며 눈물이 또다시 흘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금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찾은 날이 되어준 거죠. 서로를 다시 만난 우리는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데리고 친정에 찾아갔고 엄마랑 아빠는 어디서 뭘 했느냐고 우셨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온 가족이 만나 울음바다가 된 거죠. 처음에는 엄마랑 아빠가 동생의 등짝을 내리치고 화를 내시는 것 같더니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생은 저에게 약속했던 것을 전부 지켜나갔습니다. 동생이 고용한 변호사가 하나씩 절차를 밟아나가니까 시부모는 뒤늦게야 헐레벌떡 찾아와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우리를 봐줘라. 우리가 잘못했어. 잠깐 뭐가 씌었던 것 같아. 더는 악플도 달지 않고 단체 주문으로 장난도 치지 않을게. 입 다물고 얌전히 기다릴 테니까 그냥 생활비만 조금이라도 보내주는 거 어떠냐? 이제 와서요? 그렇게 저를 괴롭히시더니 이제 와서 얌전히 기다리시겠다고요? 제가 그러면 알겠다고 할 줄 아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한 번만 그러신 것도 아니고 우리 그이 들먹이면서 한참을 괴롭히셨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아들 보내고 화풀이할 곳이 잠깐 필요했나 보다. 그냥 앞에도 나타나지도 않을 테니까 생활비만 보내줘라. 그것만 있으면 된다. 안 되겠어요. 생활비 지금 늦어지면 또 잡돌이 하실 거잖아요. 이제 저희 딸도 커나갈 텐데 그러면 저희 생활비 쓰기에도 벅차요. 더 이상 어머님과 아버님께 드릴 돈 없어요. 이제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의 상처가 떠오르며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눈물도 뉘우치는 말도 이젠 제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느껴졌고 시부모가 했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지속적이었거든요. 용서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건 당연했죠. 그 와중에 생활비는 달라고 하는 꼴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했던 법정 대응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의 악의적인 리뷰와 허위 단체 주문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과정은 비록 길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막판까지 가서는 시부모가 악바리가 생겼는지 저희 분식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문을 내려고 했어요. 제가 남편 가고 나니 시부모에 대한 은혜를 버리고 내쫓으려 한다고요. 하지만 그동안 주변 가게 사장님들도 제가 시부모 때문에 생고생하는 것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 좀 하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제야 눈도 못 마주치고 사과를 했어요. 이번에도 과연 진심이 섞여 있는지는 의문스러웠지만 적어도 남들 앞에서 다른 변명 없이 사과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결국 분식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저에게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었던 가게이기도 하고 남편과의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닫는다고 마음을 먹는 건 쉽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도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언니, 이제 정말 고생 끝이야. 우리 조카 교육비랑 언니네 생활비도 전부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단칸방에서 벗어나자.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하지 않겠어?
네가 여기까지 해주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정말 고마워.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 부끄럽기도 하다.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우리 딸을 위해 거절하지 않고 받을게. 뭐가 미안해. 나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던 것도 결국은 하늘에서 형부가 언니 좀 잘 돌봐주고 챙겨주라는 의미로 도와준 게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형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줘.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단칸방을 떠나 넓고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어요. 딸도 새로운 집에서 너무 좋아하며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그 어린 딸이 저에게 이제 우리도 행복한 거 맞지 않냐고 묻더군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딸을 품에 안아주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제 바람이 아니라 정말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제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자주 찾아왔어요. 우리 딸에게도 오빠가 생긴 것처럼 그때 그 꼬마가 상냥하게 놀아주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남편의 납골당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처음엔 솔직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동생의 진심 어린 간절한 표정과 그동안의 변화를 떠올리니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명확하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로서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둘이서만 남편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긴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동생도 말을 잇지 못한 채로 긴장하는 것 같았고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서도 동생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남편 앞에서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리고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동생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동생의 눈물로 젖은 사과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었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의 짐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을 향해 속으로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고 분명히 환하게 또 오라며 웃어줄 사람이었으니까요. 납골당을 떠나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 타서도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귀가했죠. 그리고 한때 친하게 지냈던 동네 아주머니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제가 힘들 때 밥이라도 챙겨주려고 애쓰셨던 분이라 고마운 마음은 있긴 한데 평소에 가끔 안부나 묻고 말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뭔가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평소처럼 밝게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잔뜩 깔려 있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어서 듣고 있는데 한참을 뜸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시장 갔다가 제 전 시부모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심상치 않다 싶었어요. 아주머니도 제가 시부모랑 완전히 손절한 걸 아시니까 더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생활이 어려우신지 길에서 폐지를 주우면서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멍해졌어요. 머릿속에서 뭐지 싶으면서 잠깐 멈춘 기분이었달까요? 아주머니도 제 반응을 살피면서 이런 얘기 괜히 했나 싶으셨는지 괜찮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복잡한 감정이 확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아유 괜찮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분들이 저한테 했던 짓이 얼만데 이제 와서 왜 제가 찝찝해야 하냐고요. 웃기지도 않죠. 그래도 뭐 저한테 직접 연락 오는 것보단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전 시부모가 헤집었던 상처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해지는 느낌도 들더군요. 더는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시부모는 이미 자기네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 남은 인생을 걸어 책임지고 있었으니 제가 더는 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저는 딸과 동생, 친정 부모님, 그리고 새로 시작한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늘 바라던 대로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맞서 싸우고 계실 텐데 저처럼 꼭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